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더니 그 말 틀린 거 하나 없네요. 남편을 믿고 헌신한 죄밖에 없는데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렸던 40대 여자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결혼을 준비하거나 신혼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제 넘은 참견이지만 배우자에게 모든 걸 쏟아붓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된다면 배우자를 챙기는 게 이상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감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더라면 저도 그놈에게 뒤통수 맞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확 끌리진 않았어요. 그냥저냥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정도? 근데 그쪽에서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다정하고 스윗한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잘해주길래 없던 마음까지 생기고 말았죠.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하며 관심을 기울였던 게 시작이었네요. 마음의 문을 살짝 열려고 하니 그 남자가 폭주기관차처럼 질문하며 다가오더라고요. 대기업에 다니며 모아놓은 돈이 얼마가 있고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의 인생관과 가치관 등을 자세히 늘어놨어요. 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기회만 준다면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자신이 있다고 하길래 믿져봐야 본전인데 한번 만나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궁금증 반, 의심 반, 애매한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했네요. 그러다 보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렇게 3년이 되던 해에 결혼을 약속했고 식을 올렸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연애 때만큼만 관계가 유지됐다면 저희의 결혼 생활은 꽃길만 펼쳐졌을 거예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더라고요. 저희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건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를 돌연 퇴사하면서부터였어요. 회사 내에서 큰 사고를 쳐서 그걸 수습할 수 없었던 남편은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저라면 끝까지 버티고 책임감 있게 견뎠을 것 같거든요.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갈 곳이 없겠어? 대기업 출신인데 여기저기 스카우트 제의 들어오겠지. 쉬면서 천천히 이직 준비하려고. 하지만 그건 남편 본인의 생각이었죠. 이력서를 마르고 닳도록 써봐도 남편을 받아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거절당한 횟수가 늘어날수록 남편은 점점 풀이 죽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재취업은 기약이 없는 약속이 돼버렸고 저 혼자 외벌이로 남편을 먹여 살리게 됐네요. 처음에는 눈치가 보였는지 집에서 설거지도 잘 해놓고 빨래도 해놓더니 나중엔 그마저도 하지 않고 낮술을 마시는지 집에 들어가면 술 냄새가 풀풀 풍기더라고요. 엉망인 집안 꼴을 보고 있으면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놓고 남편은 저더러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 나 회사 관뒀다는 말 아직 안 했지? 하지 말라며. 그래, 앞으로도 쭉 하지 마. 계속 그 회사 다니고 있다고 둘러대. 대체 왜? 대기업 다니는 사위라고 자랑하고 다니셨는데 갑자기 관뒀다고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나중에 잘 되고 돈 많이 벌면 그때 말씀드려야지.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절대로 대기업을 관뒀다는 말을 주변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 방문하실 때마다 출근한 척 정장 빼입고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와서 아이고 힘들다. 야근까지 하느라 힘들어 죽겠네. 하며 직장인 코스프레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네요. 속사정을 부모님께 얘기할 수도 없고 현실은 각박하고 외벌이는 너무 힘들고 저만 속에서 천불이 나기 시작했죠. 그래도 저는 남편 길을 살려주려고 친정 부모님께 그 사람 칭찬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람이 참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이런 사람 또 없을 거다 말하면서도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저 혼자 외벌이를 하는 건 상관이 없었지만 남편이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낭비하며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게 배우자로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하고 영상 보는 게 다였어요. 어쩔 때는 제가 출근할 때까지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제가 한참 잘 시간에 야식까지 배달시켜서 시끄럽게 영화를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죠. 보다 답답했던 저는 남편의 백수 생활 3년이 지날 무렵 한마디 하게 됐어요. 이제는 이력서도 안 쓰는 거야? 써봤자 불러주는 데도 없는데 뭘. 이 일은 안 해도 좋으니까 밖에라도 좀 나가는 게 어때?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만 붙잡고 있으면 안 답답해? 맑은 공기도 좀 쐬야 머리도 맑아지지. 나가서 뭐래.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갈 곳도 없어. 취미 생활이라도 좀 하면 좋잖아. 아니면 산책이라도 좀 해. 그러다 보면 생산적인 활동도 찾게 되고 새로운 길이 생길 수도 있잖아. 당신이 봐도 내가 한심하지? 그래서 이러는 거야? 그래, 나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어. 하지만 내가 가진 능력은 대기업이 아니면 아무짝도 쓸모가 없는 걸 어떡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의자에 앉아서 엑셀 만지는 거 하나뿐인데 이런 나를 어디서 불러주겠어? 나도 내 한계를 느끼는 중이야. 당신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느끼고 있다고. 난 이렇게 살다가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거야. 꼭 취업만 길이 아니잖아. 다른 길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사업이라든가. 사업? 그래. 당신 사업하는 게 꿈이었잖아. 스타트업 대표 한번 되는 게 꿈이었다며. 그것도 자본이 있어야지. 우리 비상금 있잖아. 그걸로 한번 해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 사실 생각해둔 아이템이 하나 있긴 한데 동태눈처럼 영혼이 없던 남편의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로 원했던 게 사업이었다는 걸 그때 느낄 수 있었죠. 그때부터 남편은 밤을 새가며 전략을 짜기 시작했고 일에 몰두하는 듯 했어요. 그래도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겼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잘 해낼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프로그램을 알아봐줬고 비상금을 지원해줬어요. 그렇게 소액으로 시작한 스타트업이 잘 됐으면 좋았으련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처참히 망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남편의 사업병이 시작됐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만 좀 있으면 되는데. 당신 주변에 돈 빌릴 데 없어? 금방 갚을 테니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될까? 지금 시작해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내가 돈 빌릴 지인이 어딨어. 가뜩이나 결혼하고 죄다 연락 끊겼는데 갑자기 연락해서 돈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줄 사람이 있겠어? 그냥 천천히 재정비할 시간 가지고. 그럴 시간 없다니까. 당신 지금 좀 이상한 거 알아? 왜 그렇게 마음이 급한 건데? 당신은 몰라. 지금 이 순간이 나한테 온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돈만 있으면 우리 팔자 고치는 건 시간 문제야.
저기 장인어른한테 돈 좀 꺼달라고 부탁해보면 안 될까? 무슨 이유로? 당신 회사 관두고 사업한다고 고백이라도 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입단속을 시켰으면서? 이유는 당신이 좀 만들어줘. 딱 한 번만, 응? 나 진짜 잘할 자신 있어서 그래. 인생 살면서 이렇게 큰 확신이 든 적이 없었다니까? 내가 잘 돼야 당신도 푹 쉬고 임신 준비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 미래를 위해서 당신이 한 번만 나 도와주라. 제발 부탁할게. 결국 저는 남편 대신 친정 부모님께 가서 손을 벌렸습니다. 말을 얼버무리면서 핑계를 생각하고 있자 아빠가 먼저 왜? 돈 필요하냐? 하고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묻고 따지지도 않고 1억을 빌려주셨습니다. 그 돈을 받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끝이었으면 좋았으련만. 남편의 사업은 돈이 끝도 없이 들었어요. 또다시 손을 벌리고 싶진 않았지만 돈 나올 구멍은 친정밖에 없어서 또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결국엔 친정아빠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대체 뭘 하길래 큰돈을 빌려? 그게... 최서방 사업이라도 하냐? 전곡을 찌르는 친정아빠의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숨겼던 게 죄송해서 홀로 감내했던 시간들이 힘들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처음에는 친정 부모님도 제 남편을 괘씸해하셔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또 딸이 힘들어하니 별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남편을 돕기로 결심하셨어요. 친정아빠는 남편을 부르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죄송합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별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최서방 직장 하나만 보고 사위로 받아들인 줄 알아? 아무튼 지나간 일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 사업 말이야. 자세히 좀 듣고 싶은데. 저희 부모님은 나름대로 큰 사업을 하시다가 노후를 위해 정리하고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었어요. 사업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와 어떤 직원을 뽑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전부 사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야금야금 주신 돈을 다 합하면 10억 정도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원을 하겠다며 두꺼운 돈 봉투를 주셨을 때 남편은 너무 감사하다고 친정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꼭 갚겠습니다.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진짜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펑펑 오열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도 같이 울었네요. 딸을 위해 큰 돈을 선뜻 내어주시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끝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날을 기점으로 끝없이 아래로 추락하던 저희의 인생이 상향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건 저희 친정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돈도 돈이지만 사업 선배로서 남편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셨거든요. 덕분에 남편은 나쁜 습관을 고치고 진지하게 사업에 임했고 결국엔 해내고 말았죠. 처음으로 남편이 사업으로 번 돈이라고 저에게 봉투를 내밀었을 땐 몇 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 보탤게 하며 그동안 고생했다고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사업이 원래 그렇잖아요. 한번 발동이 걸리니 끝없이 질주하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신기록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저희 부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줄 알았는데 결국 남편은 해내고 말았어요. 이제는 호강시켜줄 일만 남았다며 모든 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으니 이제는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자고 손가락 걸고 약속했건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가볍고 경솔한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돈과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의 추악한 모습이 이런 거구나. 그때 깨달았죠. 남편은 어느 순간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제가 하는 일을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문직보다 사업가가 낫지. 뭐 월에 1,000만 원 벌어? 그 갖고 벌려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라냐? 원래 멍청한 것들이 월 500 아쉬워서 직장을 관두지 못한다니까. 대기업? 웃기지 말라 그래. 결국엔 본인 사업해야 부자 될 수 있는 거야. 언제까지 노동자로 살 거냐고. 당신도 그깟 돈 벌면서 힘든 티 팍팍 내지 말고 그냥 관둬. 관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 남편 와이셔츠 다림질 해주고 아침밥 차려주는 그런 주부로 살아보고 싶은 거 아니야?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 남편이 주는 돈 펑펑 쓰면서 살림하는 거잖아.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남편의 거만함은 날로 높아졌어요. 겸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허구한 날 외박에 회식에 밤늦도록 연락도 안 되고 말도 없이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추궁하면 갑작스레 해외 출장이 잡혔어. 이해해줘. 하며 전화를 먼저 끊더라고요.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다며 이리저리 어찌나 쏘다니던지 이해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가만 보면 불필요한 출장까지 나서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인간이 어디서 딴짓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시작으로 여태껏 품어왔던 수상한 낌새가 하나 둘씩 수면 위로 올라왔고 가끔씩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풍기는 여자 화장품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인생 처음으로 남편을 뒷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제발 틀리길 바라면서 남편의 핸드폰과 태블릿, 노트북을 뒤져봤어요. 결국엔 상간녀의 정체를 알게 됐죠. 상간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었는데 처음부터 남편이 낙하산으로 꽂아준 모양이더라고요. 오빠 덕분에 살만 난다는 둥, 행복하다는 둥, 평생을 함께 하자는 둥 난리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출장을 간다고 돌연 통보하던 그날도 상간녀와 여행을 갔었네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았고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된 것만 같았죠. 그러고 보니 예전에 제 지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남자가 집에 돈만 잘 갖다 주면 됐지 뭘. 사랑으로 사는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니? 그 지인의 남편이 제 남편의 회사의 거래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 말을 그냥 듣고 흘려 넘겼지만 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사태를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 지인은 저에게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나도 자세히는 몰라. 근데 남편이 그러더라고. 그쪽 대표한테 내연녀가 있는데 직원들은 이미 그 사람을 사모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대?
어떻게 서로 알게 됐는진 몰라도 입사시켰을 때부터 분위기가 묘했대. 처음에는 사원으로 입사시키더니 그 다음엔 바로 대리로 승진시키고 그 다음엔 과장, 부장, 뭐 지금은 임원 승진까지 코앞에 두고 있나 봐. 직원들은 이미 그 여자를 2인자로 생각해서 굽신대고 줄 서고 난리도 아니라더라. 뭐 회사가 잘 되면 계열사 하나 만들어서 그 여자한테 맡길 생각인가 보지. 이미 작업 들어가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대놓고 내 연료를 옆에 끼고 다녀서 난 집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줄 알았지. 지금 알게 된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만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다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이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 증거를 모으려고 하자 남편이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오랜만에 집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혼 통보였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왜? 그년이 이혼하라고 하디? 뭔 소리라는 거야? 나 도저히 당신이랑 못 살겠어. 성격도 안 맞고 가치관도 안 맞고 앞으로 평생 당신을 책임질 자신도 없어. 부부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 좋을 때 한없이 좋다가 나쁠 땐 또 한없이 나빠지는 게 부부 관계니까 난 우리가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네. 고작 이혼하겠다는 이유가 그거야? 이혼 안 해주겠다면? 내가 버티겠다면 어쩔 건데? 그럴수록 당신만 힘들어져. 나 이제 당신이랑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붙어있는 것도 고역이야. 아니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부부관계 유지하고 싶어? 난 당신한테 더 치욕적인 말도 할 수 있어. 차라리 솔직해져봐. 그년이랑 살고 싶다고, 나랑 헤어지고 어리고 예쁜 애랑 살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이라도 하라고. 어디서 뭘 듣고 온 건데? 아유, 아주 지긋지긋하다. 내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당연히 여자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잖아. 내 뒷조사도 하고 다닌다며? 내가 모를 줄 알아? 남편을 신뢰조차 하지 않는 당신을 내가 어떻게 평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하고 감싸줄 수 있겠어? 그냥 우리 여기서 끝내자. 더는 당신한테 실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돈 내놔. 우리 집에서 준 10억 당장 내놓으라고. 어이없네. 투자해놓고 왜 나한테 돈을 달래? 주식에 투자해서 손실 봐놓고 원금 달라고 하면 주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이렇게 찌질하고 못난 사람이었어? 분명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무릎 꿇고 약속했잖아. 갚겠다며. 평생 은혜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며. 호강시켜주겠다며. 증거 있어? 내가 갚겠다고 각서라도 썼어?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말고 돈 얘기 좀 그만해. 이 와중에 할 얘기가 돈 얘기밖에 없냐? 네가 이렇게 성공한 거 전부 우리 집에서 준 돈 덕분인 거 잊었어? 우리 아빠가 사업하는데 도움 주고 가르침 줬던 거 잊었냐고? 뭐야, 여태까지 내 성공을 그따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 남편을 우습게 알지. 꼰대가 몇 마디 거딘 게 날 성공시켰다고 생각해? 어이가 없네. 내가 잘나서 된 거야. 야, 이거 먹고 떨어져. 남편은 제 앞에 봉투 하나를 던졌어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아야 할 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이건 무슨 계산법이야? 이 돈 주면 내가 나가 떨어지기라도 할까봐? 내가 줄 돈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받고 싶으면 얌전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난 끝까지 젠틀하고 싶어. 험한 꼴 보여주고 싶지 않아. 젠틀? 이딴 게 젠틀이니? 야, 너 같은 걸 남자라고 믿은 내가 병신이지. 회사에서 잘렸을 때도 사업한다고 빌빌거릴 때도 내가 먹여 살렸어. 그깟 사업 한번 일으키겠다고 돈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그 돈 다 내가 마련했어. 내가 없었으면 네가 지금까지 사람답게 살 수 있었겠어?
여태껏 내가 희생했던 거, 우리 부모님이 줬던 돈, 죄다 갚아. 그 전까진 절대로 도장 안 찍어줄 거야. 진짜로 이럴 거야? 그럼 뭐 법대로 할까? 나 주변에 아는 변호사만 널리고 널렸어. 내가 가진 인맥으로 제대로 이혼에 임하면 네 인생 날아가는 거 한순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고 도장 찍을래 아니면 끝까지 가볼래? 만약 끝까지 가게 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너희 집에서 준 돈? 그거 공중에 날아가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헌신해준 와이프 배신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못 느꼈니? 미안한 마음도 안 들었어? 그게 문제야. 왜 헌신했다고 생각해?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왜 자꾸 나한테 죄책감 짊어주냐고. 너가 그런 말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아? 제발 피해자인 척 좀 그만해. 너도 나 좋으니까 결혼했고 원해서 도와준 거잖아. 원 없이 사랑했고 후회 없이 시간 보냈으면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도 사랑이야. 나는 우리 관계 좋게 끝내고 싶었어. 그러니까 제발 좋게 마무리하자. 어? 만약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을까요? 100% 제 곁에 붙어 있었겠죠. 이제는 아쉬울 것도 없고 새로운 여자도 생겼겠다. 얼른 갈아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겠죠. 처가에 돈 빌린 거 갚기도 싫고 이대로 헤어지면 깔끔하게 끝날 거라 생각했던 게 분명해요.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는 줄은 모른 채 한없이 퍼주기만 했던 제 인생은 그야말로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상간녀를 찾아가서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회사까지 찾아갔으나 입구에 버티고 있던 직원들이 저를 내쫓는 바람에 처절하게 길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모든 걸 계획하고 준비했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며 남편 덕에 호강 좀 하나 싶었는데 헌신하다 헌신짝 돼버리고 말았죠. 버티고 또 버텨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혼자서 맞서 싸우기에는 제가 힘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기력조차 없었어요. 나중에는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저는 아무런 시도도 해보지 못한 채로 이혼을 당하고 말았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배우자의 불륜에 통쾌하게 복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그 사람과 갈라선 뒤 친정에 와서 넋을 잃고 지내니 부모님 모두 한동안은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딸이 이혼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을 덧붙일 수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겨우 밥 한 술 뜰 수 있게 됐던 날, 친정아빠가 조심스레 물어보시더라고요. 살다 보면 이혼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딸 괜찮지? 미안해. 내가 불효녀야. 또 눈물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식탁 앞에서 처량한 신세를 한탄했네요. 부모님은 다 괜찮다며 마음만 잘 추스리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속이 많이 아프셨겠죠. 사위를 위해 거금을 빌려주셨는데 그게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 얼마나 처참하셨겠어요. 저는 이혼을 별개로 돈은 꼭 다시 받겠다며 소송을 해서라도 돌려드리겠다고 부모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전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SNS에 상간녀를 대놓고 올리며 재혼까지 준비하는 걸 올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혼하자마자 득달같이 재혼을 준비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건 전 부인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하긴 헌신해준 부인을 가차없이 버린 놈이 예의라는 게 있겠어요. 불륜으로 만난 것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산다는 게 분하고 억울했어요. 아무리 망하라고 저주를 퍼부어도 법적으로 대응해도 타격 하나 없다는 게 답답하고 허무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나는 버림받은 여자로 평생을 억울해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싶어서 우울해하던 어느 날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빠가 안방에서 양복을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길래 제가 물어봤죠. 아빠 어디가? 그놈 회사. 전사의 회사에 방문하는데 깔끔하게 입어줘야지. 어딜 간다고? 내가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좀 해보마. 괘씸한 놈. 아빠 그러지 마. 괜히 찾아갔다가 쫓겨나면 어쩌려고 그래. 너도 같이 갈래? 아주 재미난 구경하게 될 것 같은데. 가서 뭘 어쩌게. 얼른 준비하고 나와. 차 시동 걸어 놓을게. 나간 김에 오랜만에 아빠랑 맛있는 것도 먹고 바람도 좀 쐬자. 난데없이 전 사위의 회사에 찾아가겠다는 아빠의 발언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혹시나 아빠가 가서 폭력이라도 저지르면 어쩌나. 그렇게 되면 분명 또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난리가 날 텐데. 걱정이 된 저는 아빠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빠는 묵묵히 운전을 했고 저는 괜히 불안해서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아빠, 대체 가서 뭘 어쩌게, 어? 설마 다 깨부수고 이럴 건 아니지? 잘 살고 있나 한번 봐야지. 우리 딸 버리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봐야겠어. 그러지 말고 차 돌려. 가서 만나자고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괜히 아빠만 상처받을 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냉정한 사람인 줄 알아? 우리 딸,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사업을 3번이나 일으킨 사람이야.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바로 이 안전장치를 심어놓는 거다. 아빠는 알 수 없는 말을 하시더니 차에서 내리라고 하셨어요. 어느새 전 남편의 회사 앞에 도착하게 됐죠. 아빠는 위풍당당한 걸음걸이로 전 남편의 회사 안까지 진입하셨고 저는 그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아빠는 아주 자연스럽게 회사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한 직원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직원은 벌떡 일어나 아빠에게 90도로 인사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몇 명의 직원이 아빠를 아는 척 하더라고요. 분명 처음 와보신 걸 텐데 왜 직원들을 알고 계시는 거지? 궁금한 게 많았지만 아빠에게 여쭤볼 틈이 없었어요. 아빠는 대표실 앞까지 가시더니 비서에게 대표 좀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비서는 아빠에게 오셨습니까? 하며 인사하더니 바로 만나게 해드리겠다며 문까지 열어주더라고요. 마치 프리패스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빠의 등장으로 모든 게 원활해졌습니다. 대표실 문이 열리자 상간녀와 전 남편이 보였어요. 전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며 누가 아무나 문 열어줬어? 하며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아빠는 터벅터벅 전 남편에게 다가가더니 결국 손을 들어 뺨을 한 대 때리셨습니다. 상간녀는 그걸 보더니 기겁해서 밖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전 남편은 맞은 게 억울한지 눈을 크게 뜨고 대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죠?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십니까? 어디 더 때려보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때릴 만큼 때리시라고요. 나도 병원에 입원해서 실컷 좀 쉬어보게. 못난 놈. 겨우 성공해서 안다는 게 계집질이냐? 남의 사업장에 찾아와서 난동 부리는 거 이거 범죄입니다. 범죄? 범죄는 자네가 저질렀던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좋은 말 할 때 돌아가세요.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오셨는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대표실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 아무나 들어오는 곳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네는 이 회사가 영원할 줄 알았겠지. 하지만 이렇게 몰락하게 되다니 나도 유감이야. 제대로 알아듣게 말을 좀 하시던가요? 아니면 나가시던가요? 저희 아빠는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그 안에 있는 종이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종이를 전 남편에게 던지시며 말씀하셨죠. 자네가 읽어보게. 내가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요? 누구한테요? 설마 내가 아무런 보험도 안 들어놓고 자네한테 10억이라는 돈을 선뜻 줬을 거라 생각하나? 사업의 기본이 바로 리스크 관리야. 나는 자네한테 투자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생각 없이 돈만 줬을 리가 없잖아. 이곳에 내 편들을 심어뒀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끊임없이 보고를 해주고 있었네. 아주 형편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만. 아무리 자네 회사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거늘 어디서 그런 나쁜 걸 배워서 횡령의 꼼수까지 아주 다양하게 못난 짓을 하고 있냔 말이야. 장인어른이 상관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솔직히 실망이네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이런 직원 뽑으라고 지시했던 게 알고 보니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장인어른이 저를 감시하려고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야, 이런 말까지 하기 좀 그렇지만 너무 치사하시네요. 제 회사에 관련된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회사에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원도 아니신데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닙니까? 이젠 정말 작작 좀 하시죠. 장인어른이 고발한다고 우리 회사가 휘청일 거라는 착각은 그만하시라고요. 회사 관계자 아닌 분들은 이제 좀 빠져주시죠. 내부 고발이라면 말이 좀 달라지지 않나? 네? 그러게 직원들한테 잘 좀 하지 그랬어. 이 상간녀 하나한테 잘해주느라 다른 직원들은 내팽개쳤다며. 그러고도 자네가 한 회사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 자네가 저지른 부정행위를 다 포착하고 자료까지 모아놨으니 그 증거로 내부 고발이 이뤄질 계획이네. 나는 그걸 돕기로 했고. 지금 저 협박하시는 겁니까? 내부 고발하라고 장인어른이 등 떠민 거잖아요.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와서 이러시는 이유가 뭔데요? 나는 자네의 잘못을 예전부터 보고받고 있었어. 하지만 그때는 우리 딸의 남편이었으니까 입 다물고 있었지. 일은 형편없이 해도 내 딸만큼은 자네가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해서 내버려 둔 거지. 자네가 이딴 놈인 걸 알았으면 진작에 잘라냈어. 이젠 가족도 아니고 남보다 못한 놈 내가 변해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네. 여기 있는 직원들이 겪은 부당함과 억울함을 그냥 볼 수가 없었어. 사람이 회사를 만든다. 이게 내 철칙이야. 회사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 구성원이야. 내가 사업할 때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고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서 자네 회사에 지원하게 했던 건데 내 사람들을 이따위로 취급해? 절대 용서 못하지. 어디 한번 끝까지 지켜보게. 내가 철저히 망가뜨릴 테니까. 나도 사업했던 사람이야. 너 같은 놈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알아? 여기까지 오는 건 죽도록 힘들었겠지. 하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 똑똑히 기억하게. 저기 장인어른, 저랑 잠시만 얘기 좀 하시죠. 여기서 이러실 게 아니라 일단 앉으시죠. 더 이상 자네랑 얘기하고 싶지 않네. 자네는 중요한 걸 잊었어. 항상 내 발밑에 있다는 건 명심해.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 되갚아주는 것뿐이야. 어디 한번 혼자서 잘 해결해보게. 그만한 능력 있는 놈인진 모르겠다만. 그제야 전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아빠는 남편에게 사업을 알려주며
초창기 멤버를 꾸릴 때 아는 지인 몇 명을 꽂아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규모가 커질 때마다 아빠와 함께 일했던 분들을 그곳에 꽂아 넣어 아무도 모르게 회사 내부 사정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빠가 말한 안전장치였던 거예요. 아빠는 비교적 빨리 그 회사의 불합리한 시스템을 알게 됐고 그 안에서 이뤄지는 부당함과 불법적인 행위 등을 일찌감치 캐치할 수 있었고 그 증거를 모아서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무기처럼 가슴에 품고 계시다가 딸의 이혼 소식을 듣자마자 그 무기를 꺼낼 때가 왔다고 생각하셨던 거였어요. 심지어 전 남편은 국가에서 지원받은 돈까지 횡령했던 터라 점점 일이 커져 큰 사고를 치게 됐고 그걸 덮으려고 더 큰 사고를 치는 식으로 일을 무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번듯해 보였을지라도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게 아빠는 전 사위에게 경고를 날린 후 유유히 회사를 빠져나갔어요. 아빠와 단둘이 남게 된 저는 속사포처럼 질문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왜 나한테 말도 안 해줬어? 아빠는 다 알지. 예전에 사업하기도 전에 이 사위가 회사에서 잘렸던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 그것도 알고 있었다고? 그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지인이 몇인데 그 중에 대기업 임원 하나 없겠어. 사위가 사고치고 회사 관뒀다는 소식은 내가 제일 먼저 접했지. 근데 회사 잘린 걸 숨기더라. 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 괜히 처가에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숨기는 거라 생각하면서 이해해 주려고 했지. 그런데 네가 돈을 꿔달라고 우릴 찾아오더라. 우리한테 손 한 번 안 벌리던 애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놈이 이제 사업하려나 보다 싶었지. 그래서 어디까지 가나 싶어서 내버려 뒀어. 능력 없는 놈 도와주면 착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배신할 줄은 나도 몰랐지. 그 놈은 그냥 그런 그릇밖에 안 되는 놈이었던 거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런 놈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슬퍼할 필요도 없고 미련 가질 것도 없다. 나쁜 인연은 떠나보내면 돼. 언제가 됐든 우리를 배신했을 놈이야. 스스로 자멸할 놈이니까 넌 그냥 가만히 지켜봐. 나머지는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렸을 적 바닷가에서 놀다가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아빠가 바닷가에 들어가 제 신발을 찾아들고 환하게 웃던 그때 아빠가 내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아빠 덕분에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아빠는 늘 저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묵묵히 뒤에서 응원만 하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을 주셨죠. 받기만 하는 딸이라 너무 죄송하기만 하네요. 결국 전 남편의 회사는 내부 고발로 한참 동안 시끄러워졌어요. 그리고 그놈은 스스로 저희 집에 찾아왔고 저희 아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돈을 주셨을 때 무릎 꿇은 이후로 또 무릎을 꿇게 됐네요. 장인어른, 좀 도와주십시오. 면목 없다는 거 압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도움 주실 분이 장인어른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습니까? 일단 사람은 살려야 하잖아요. 불쌍한 놈 먹이 하나 주신다 생각하시고 저를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인어른? 누가 자네 장인어른이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을 텐데. 제가 잠시 미쳤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를 내버려두고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돈 좀 생기니까 세상이 우스워 보이더라고요. 평생 갖지 못할 줄 알았던 걸 단숨에 갖게 되니까 세상이 내 편 같아서 잠시 오만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제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보답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한순간에 욕망을 뿌리치지 못하고 못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뒤늦은 후회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 한 번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허튼 짓 하지 않겠습니다. 장인어른의 자랑스러운 사위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말은 다시 사위로 받아달라는 말이야? 내가 미쳤어? 그리고 실수 한 번? 자네는 지금까지 저지른 게 실수 한 번이라고 생각해? 자네는 천성부터 글러먹었어. 내 딸의 배우자가 될 자격조차 없는 놈이야. 네, 맞습니다. 저 자격 없는 놈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부 고발 하나 때문에 저희 회사가 폭삭 망하게 생겼습니다. 죄다 장인어른 인맥이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회사 운영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저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자네는 남 탓을 하고 있네. 자네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직원들을 잘 보듬었더라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겠지. 모든 건 자업자득이야. 그리고 자네는 나한테 돈부터 돌려줘야지. 제가 돈이 없습니다.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교도소에서 잠시 살다 나와야지. 젊은 놈이 몸으로 때우는 것쯤은 할 수 있지 않나? 네? 장인어른, 제가 천천히 갚겠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돈 갖다 써놓고 급한 게 아니라고. 이제는 가족도 아니니까 사기죄로 쳐넣으면 될 것 같은데. 진짜 돈이 없어.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갚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죽어도 돈이 없다고 버티고 버티던 전 남편은 결국 10억을 들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돈을 갖다 바치며 저희 아빠한테 또 사정하며 고개를 조아리더라고요. 빌려준 돈을 받았고 이제 더 이상 볼 일도 없으니 아빠는 그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연락하고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왔어요. 나랑 얘기 좀 해. 이제 돈거래도 깔끔하게 끝났으니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지 않나? 우리 좋았잖아. 단칼에 끊어낼 그런 가벼운 관계 아니잖아. 그런 관계를 단칼에 끊어낸 놈이 누구더라? 미안하다. 내가 경솔했어. 내가 이런 놈인 걸 어쩌겠어. 인정하고 반성할게. 그리고 나 그 여자랑 완전히 끝냈어. 어쩌라고. 여자 10트럭을 만나도 이제 난 상관 안 해. 당신만 바라볼게.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라. 위기에 닥치니까 이 방법밖에 안 떠오르나 보지? 항상 꼼수로 위기를 넘겼으니 이따위 방법밖에 생각을 못 해내는 거겠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당당하게 좀 살아봐. 남한테 엉겨붙지 말고. 그놈은 심지어 저희 집까지 쫓아와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고 매달리더라고요. 계속 귀찮게 굴길래 결국엔 집에 있는 소금을 가지고 나와서 뿌려대며 쫓아냈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의 회사는 어느새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없었어요. 성공신화를 썼던 남편이 거지로 전락하게 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놈이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몰랐던 거겠죠. 그놈에게 남은 돈이 없으니 상간녀도 당연히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웃긴 게 이 상간녀는 이제 내부 고발자 편에 서서 전 남편을 저격하고 있더라고요. 참 눈물겨운 사랑입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헤어질 거면서 재혼하겠다며 별 유난을 다 떨었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웃기네요. 그래도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심으로 결혼 생활에 임했기 때문에 미련이 한 톨도 남지 않았어요. 훌훌 털어버리고 일상으로 복귀하다 보니 시간이 흐르고 또 마음이 어느새 안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저희 부모님 덕분이에요.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니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효녀인 인생을 살며 부모님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살면서 다가오는 인연은 딱히 밀어내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오히려 마음을 비우니까 살기 편하더라고요. 지독한 인연에 목매댈 필요 없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다 보니 좋은 인연이 생겨 재혼도 하게 됐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다뤄줄 수 있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혼하자마자 아이까지 출산해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아이를 낳아보니 알겠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껏 힘들고 고단한 삶을 보냈구나. 이제 드디어 하늘에서 선물을 내려줬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아이를 낳고 난 후 비로소 진정한 인생이 열리는 기분이었네요. 전 남편과는 그토록 힘들었던 결혼 생활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잘 흘러가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남편과 일상을 공유하고 아이를 키우고 주말에는 바람도 쐬러 나가고 이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벅차오릅니다. 비록 그때는 너무 힘들고 처참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때 먼저 헤어지자고 해줘서 고마울 지경이네요.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도 좋지만 성공했을 때 소중한 사람을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아빠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여전히 아빠는 제 인생 멘토이자 롤모델이세요. 아마 평생 동안 제 인생 선배가 돼주시겠죠. 저도 자식을 위해 그렇게 인생을 내던질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야겠죠? 앞으로의 인생은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딸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딸이 무엇을 하든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사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훌륭한 딸이 돼서 평생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